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 심리학에서 직업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예,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 학자들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다양한 직업에서 그 여러 가지 직업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을 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직업에 대한 그 만족도,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 직업을 가지면서 우리 뭐 내면에,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챕터를 준비했고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제 맺고, 우리가 그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직장 관계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그런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즐거움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도 물론 힘들지만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어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위에 상사나 관리자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직장인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보는 그런 폭넓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직업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다 직업을 갖기 위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 우리 어린 시절에도 보면은 아빠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서, 특별히 이제 그 옛날에 닭튀김을 약간 우리 여러 가지 과자 봉지에서 보면은 그 안에 코팅이 돼 갖고 은색으로 된 그 과자 봉지들 있잖아요. 거기 그런 커다란 봉다리에 치킨을 한 마리 튀겨 오시면, 그날은 아빠가 월급을 타 갖고 오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날은 온 가족이 치킨을 먹는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요 최근에도 아빠가 월급을 받으시거나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한 달간을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쪼끔 그런 일들이 좀 가정 내에서 배달 음식으로 주로 시켜 먹는, 그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는 케이스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그 다양한 역할이 분담이 되면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개성의 발휘나 자기 실현의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뭐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예
자기 실현의 욕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그런 활동 중에 노동이라는 활동이 있고 그게 일이라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그 다양한 측면에서 생계 유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각자의 역할의 분담 그리고 각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성의 발휘랑 자기가 자기만의 특별히 실현할 수 있는 그 목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노동이나 일을 말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제적인 그런 의미에서 직업은 어떻게 분류를 하나? 첫 번째로 생계 유지를 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달간 열심히 그 노동이나 계속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뭘 주나요? 월급이라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의 직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의 직업으로서는 사회적 의미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는 주요한 그런 구성원으로서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그런 의미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되는 여러 역할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가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단이 되면서 또한 마음의 어떠한 심리적인 의미로서의 직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리로서의 의미의 직업이란 무엇이냐? 개인이 자기 실현에 의해서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곧 어떤 의미냐면 삶의 어떠한 가치나 자기가 추구하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면 직업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냐면, 지금 교수라는 직업, 네. 그리고 플레로 미션 컴퍼니의 대표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회의 이사로도 있고요. 뭐, 이게 직업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역할로서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실현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면 이것은 내가 사회적인 역할 분담이나 개성의 발휘나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인 직업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첫 번째는 생계의 수단의 유지를 하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의미의 직업으로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할, 고유의 역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서 그게 사회적 의미로서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리적 의미의 직업에서 개인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의미는 여러 가지 생계 유지의 단계,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 분담의 단계, 개성의 발휘와 자기 실현의 목적으로 계속 그 행해지는 그 노동이나 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직업의 의미가 뭐라고요? 경제적인 의미로서의 직업.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단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의미의 직업에 있어서 직업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충분히 배우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의미로서의 직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의미의 직업으로서는 자기 실현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렵다면 직업으로는 부족하다는 심리적 의미로서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직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오큐페이션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휴식을 주기도 하고 놀이를 주기도 하고 여가 활동을 제외한 그런 휴식 주면서 놀이를 할 수 있으며 여가 활동을 그 포기하고 제외하고 모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오큐페이션은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의미하지만 휴식은 될 수 없고 놀이도 될 수 없고 여가 활동이 될 수 없는 그런 생산적인 일적으로의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계 유지의 기본 어떤 거라고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러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의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직업이라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생계 유지라고 볼 때 그러한 것을 가장 경제적으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본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그러한 경제적으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그 대가로 종사자에게 이러한 일을 해 주세요. 저것을 해 주세요 하는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직장은 그 대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떠한 실현? 자기 실현의 최고의 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은 인생에서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 다음으로? 가정 다음으로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어디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은 인생에서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면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인적 조직 구조를 갖는 구성원들과의 조직 체계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적인 집단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두 가지 가치적인 일은 일과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과 뭐라고요? 일이요. 이 인생의 두 가지의 가치적인 일 중에서 일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프로이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직업 과제를 봤을 때 우리가 직업은 생활고를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리고 개인의 우월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한 장을 마련해 주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는 곳? 제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남에게 어떻게 뭘 해 준다고요? 유익을 주고 역할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제공하는 것이라.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역할을 해 주죠?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를 어떻게 해요? 병에서 낫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의미 있는 역할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의사라는 직업이잖아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사람들이 탈과상을 입었거나 암에 걸렸거나 모든 사람이 다쳐서 왔을 때 의사의 도움도 물론 필요해요. 진단을 하는 도움을 먼저 받고 처치는 누가 하죠? 거의 대부분 간호사님들이 많이 처치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병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소방공무원도 예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떡해요. 예. 그 불난 곳에 불을 꺼 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또 경찰은 어때요? 예 도둑이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범죄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업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예 멋진 예 사회적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이나 예 지적 능력이나 유능성 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 유능성보다 인격적인 자질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인품과 인격적인 자질을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두 단어로 인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공동 공동체적인 관계. 그리고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 의식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가족 관계를 배우면서 교수님이 학자 한 분을 소개했어요. 누구죠? 예, 알프레드 아들러였어요. 예, 아들러는요, 직업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수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협동이라고 합니다. 협동.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자신 스스로의 몫을 아주 건강하게 감당하면서 어디에 기여를 해요? 예. 직업을 갖고 있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 어디? 예.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에 아주 긍정적이고 유쾌하며 필요한 적절한 기여를 사회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형성하지 못하여 혹여라도 공동체감과 사회적인 관심이 빈약하거나 자신의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덕으로 그냥 덕 좀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의 과제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취업을 미룬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예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대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되지만 일부러 직업을 갖지 않고 예 공공부조를 예 자꾸만 손실되게 하는 그런 예 공동체감이나 사회적인 관심에서 자신의 노력 없이 사는 사람들도 쪼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놀아도 되지라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으로나 남에게나 나 스스로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일로서 제공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존재적인 가치의 헌신을 충분히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대상들. 그래서 일이 직업이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사회와 약자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충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직장 내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경험을 하는데, 그게 건강할 때는 아주 효과적인 능률과 그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창출해요. 그런데 매슬로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인간의 욕구 단계를 설명하면서, 매슬로우는 직업이 인간의 모든 욕구 단계를 충족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부터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충분히 올라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단계별로 충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직업이 인간의 주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매우 중요하고, 어떠한 게 있다고요? 매우 중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적인 그 존재의 이유를 의미 부여를 해 주고, 인간이 주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원인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그 어떠한 형태이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람들과 경험하거나 일적으로 경험하거나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너무너무 인제 이 사람이 여기까지가 한계인데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다양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직장 생활을 새롭게 이제 우리가 졸업해서 이제 2 학년들은 이제 졸업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업을 더 하거나 그렇게 경험을 할 텐데,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이 겪는 인간관계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푸시를 계속 받으니까, 어 이것은 나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주는 그런 자연스러우면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괜찮지만, 입사 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멸감이란, 아니면 선후배 상하관계에서 '아 나는 정말 불필요한 존재인가? 이 회사에 정말 잘못 뽑은 인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상하관계, 위계 조직에서 직장에서 업무를 이렇게 윗사람이 지시하는 상사와의 일을 수행하는 그 부하 직원, 새로 입사한 직원들 간의 갈등에서 내 위에 상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화해내지 않으면 거기서 비롯되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동료들 간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업무에서 과부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직장 분위기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왜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저 친구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데 난 적응하지 못할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나
그 열등감이나 다양한 감정의 그 왜곡된 인지를 겪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난 정말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욕구 단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은 그 회사의 이인을 추구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 지향적인 공동체에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은영이라는 학자는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덕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직장 내에 함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첫 번째로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조직 내 사회 문화가 돼야 된다. 조직 문화가 돼야 된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각자 주어진 일을 하나의 회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상호 신뢰가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상호 신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건설적인 비판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을 통해서 직장 내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인간관계의 덕목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마지막에는 각자의 업무를 최대한 충실히 잘 담당을 해서 그 직장 내에 그 인간관계에 건강한 덕목을 쌓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공동체 의식, 서로의 인격 존중, 상호 신뢰, 건설적인 비판의 수용, 그리고 각자 업무를 충실히 담당해내는 그런 덕목을 좀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테일러 퍼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직업의 종말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래 직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세상에서 직업 경력을 계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좌절감을 안겨주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테일러가. 그러면 자신만의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다 더 넓은 가치를 주고 그 가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직업의 종말에서 우리가 함께 뭐 직업 경력을 계획하는 것도 자존감을 안겨주는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신과 그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가치 있는 기회 추구를 초점하는 데만 맞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그러냐? 일자리의 수가 점점 갈수록 부족해지고 그 일자리의 부족을 무엇이 지금 채워주고 있죠? 네, 맞아요. AI가 채워주고 있어요. 점점 자동화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요가 굉장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박사학위라고 그러면 와 진짜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박사학위는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그 학위라는 가치가 그 위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음 예전에는 학위를 따면 교수가 되는 그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수가 되기가 쉬웠어요. 학위가 있으면. 근데 요즘에 어때요? 학위를 따는 사람들도 많고 그 학위를 통해서
네. 예전에는 돈도 정말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겠다고 다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위의 가치가 날로 날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직업적인 미래가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이 되면 평생 공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의사, 박사, 약사, 뭐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 교사 할 거 없이 미래가 점점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어때요? 네. 직업적인 미래가 사라져 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안전해 보이는 것이 어떻다고요?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 그럼 이게 어떤 말인가요, 교수님? 예.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80대 90 대에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요즘에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가 돌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세 동안 살 충분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갖춰진 그런 어르신들만 존재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할 수 있는 직업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업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직업이 평생 갈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평생 직장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돼 버렸다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보였던 그 철밥통 직업이 어때요? 가장 위험한 것이 돼 버렸. 그래서 미래의 직업은 일자리 수업 부족과 학위의 가치도 낮아지고 미래의 직업적인 미래가 점점 사라지면서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하게 돼. 직업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돼 버리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 직업의 종말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직업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타고난 유전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재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타고난 유전적인 능력에 따라서 뭐 판소리 명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난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리고 성악가 집안에서 성악가 나고 연기자 집안에 연기자들이다. 이렇게 타고난 유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이 서번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가지에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나타내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사회 정책이나 물리적 여건, 그리고 자연환경,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가족 자원 등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거나 그리고 못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으로 물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자연환경의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가족 자원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있거나 못하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인의 경험에 따른 직업적인 호감까지 역할을 다양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종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시작점을 정하는 첫 단계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개인의 경험에 따른 직업적인 호감을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따른 직업적 호감에 있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 나름대로의 가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개인 경험에 따른 직업적인 호감도가 결정되어질 수 있으면서 지금 어떤 세대예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적어도 몇 개 이상? 여긴 세 가지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100세에서 150세까지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직업이 10개에서 20개 이상은 넘게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개인의 경험에 따른 직업적 호감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이 되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가 우리 내면에 주관적인 심리학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서 많이 느끼는 감정이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모두 다 잘하는데 나는 잘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뭘 느껴요?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열등감은 주관적인 심리학에서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인 지각과 해석을 강조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왜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만 할 수 없는 걸까? 라고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주관적인 평가를 아주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열등감에도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굉장히 비교하는 그런 왜곡된 인지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적인 존재라는, 그러니까 자기 결정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창조적인 존재와 자기 결정적인 존재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유한 의미를 붙여서 해석을 해 버리고요. 이 경험이 다야 라는 그런 자신만의 방식을 고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에 자신만의 해석을 붙여서 그에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인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하면서 그 행동에 따라 움직여 버리는 존재가 되고요. 자신의 자신만이 갖고 있는 깊은 열등감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열등감이 겪는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심리학에서 주는 열등감,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인 지각과 해석을 강조하는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내린 자신 스스로가 갖게 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이게 진실이야.'라고 믿어버리고 열등감에도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적용하면서 자기 결정적인 존재에 따라서 창조적인 존재들이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라고 믿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게 전부라는 의미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결정적인 존재고, 자신의 열등함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그것에 따라서 열등함의 결과치는 어떻다?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열등감을 겪느냐 아니면 건강한 열등감도 어떻게 자신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창조적인 존재와 자기 결정적인 존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심리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겪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서 느껴지는 그 열등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산다는 것 자체가 열등감.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그러한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남들보다 못해.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정말 가치가 없어.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감정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보편적이지 않고 그 평범한 것들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그 그런 내면에 갇혀버리게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것에서 예,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열등감이라. 모삭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등감의 발생 원인을 예, 호시니와 웨딩에 따라서 이렇게 이 학자들은 주장해요. 자기와 이상적 자기에 대한 확신 간의 불일치. 자기 스스로가 있어. 그런데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서 오는 그 확신이 예, 불합리한 것에서 오는 불일치.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자기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는 뜻인데 그 자기 개념에 대한 확신이 그러한 세계관에 대한 확신 간의 일치감이 부족함에서 오는 그 감정으로 겪는 것이 열등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 아는 그러한 개념과 그리고 옳다 나쁘다라는 윤리적인 판단이나 그런 확신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을 열등감을 겪는 감정에 의해서 조금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열등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에 대한 확신 간의 불일치와 자기 개념에 대한 확신과 세계관에 대한 확신 간의 일치감이 부족 그리고 자기 개념과 윤리적 확신 간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열등감에도 부정적인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열등감은 과연 무엇이냐? 인간 스스로의 잠재력을 마비를 시켜버리고 그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온전히 스스로 100%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어떻게 해요? 사장시켜 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가능성을 폭 넓게 개발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부정적인 열등감. 미래에 널리 펼쳐나가야 할 그 여러 가지 꿈, dream, and vision. 비전을 어떻게 해요? 잠식시켜버린 물밑으로, 바닥 밑으로 사장시켜버린. 그래서 인간관계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열등감. 굉장히 타인을 망치고 나를 망치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심과 다양한 관계에서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남들이 잘 되면 뭘 어떤 감정을 느껴요? 시기와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그 정말 루저가 겪는 의식이 뭐예요? 패배의식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역시 루저야 하면서 패배의식에 갇혀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시도도 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열등감의 나락으로 깊게 깊게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열등감을 진짜 없애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어떻게?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하는 그런 우월성의 추구를 하면서 열등감을 최대의 것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 남들보다 자기 실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 우월 추구의 욕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초기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초기 유아기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떠한 결정된 생활 양식에 따라서 우월성을 건강한 우월성을 갖게 하는지 부정적인 열등감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있는 열등감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의 목표는 사람이 갖는 열등감에서 우월감,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감에서 이제 난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라는 우월감으로 변화를 포함해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고 뭘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의 완전에 대한 추구와 욕구는 열등감에 의해서 처음 추동이 되지만 인간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어요? 뭘 열심히 해서 나는 성취를 하겠다라는 성취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추구와 권력 추구를 갖고 있는 우월 추구의 노력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 추구를 잘 살펴봤을 때 사람의 기초적인 사실로서 모든 인간의 문제에 직면을 했어. 그때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고 낮은 것은 천천히 이렇게 높이고 미완성된 것은 완성해서 쑥 올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적극성으로 뛰는 유능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성이 뭐라고요? 우울성의 추구라. 인간의 스스로 안에 이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우월성의 추구라는 것을. 그래서 인생의 한 부분이나 그 인생의 자체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완전을 위한 어떠한 투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적인 욕구를 완전함을 갈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은 진리에 대한 추구를 굉장히 원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그 진리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욕구에서 완전을 향한 사람의 고유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추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의 동기를 긴장을 해소하고 쾌락을 얻는 것으로 보았어요. 뭘 통해서 뭘 봤다고요? 인간의 행동의 동기.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나. 그 모티베이션의 그 기저 깊은 데로 가보면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능으로 들어가서 쾌락을 줘야 이 긴장감이 감소된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얘기했는데 그럼 알프레드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을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로 봤을 때 인간은 나는 계속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우월해야 돼, 우월해야 돼, 우월해야 돼 할수록 어떻다고요? 많은 긴장감을 스스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매일 들들들 보는 거야.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져도 불안하고 그리고 다 있어도 어때요? 공허한 존재가 돼버리는.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봤을 때 인간을 완전을 추구하면서 인간은 항상 나는 완전한 걸 추구해. 그러면서도 더 많은 긴장감을 스스로 내재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보면 긍정적인 우울 추구의 노력은 상대와 나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멋진 그런 노력이라.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는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했을 때 그 열등감 때문에 억압을 받지 않고 생에 유용한 측면,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한 측면에서 성공 가능한 것을 찾는 그런 긍정적 우울 추구의 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딱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 돼 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은 힘을 주는 파워라고 생각해서 실제 성숙과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권력을 획득하려는 그런 욕구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우월 추구의 노력이라고는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획득하려는 소망과 실제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어떤 실현을 해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우월 추구의 노력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그 자신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그 판단이라면, 객관적은 타인의 입장에서 어떤 열등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아동의 인간성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우월 추구의 노력은 잘못된 교육이나 부정적인 그런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자신의 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다고 믿게 되어서 뭘 추구해요? 비뚤어진 보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우울의 추구의 노력은 하지 않는 게 그 건강한 정서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그 우월 오지 않기 위해서는 열등 콤플렉스와 우월 콤플렉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아주 열등한 요소를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열등한 요소가 없어 라고 자신을 억압해 버리면, 그것을 강화하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뭐가 돼요? 컴플렉스가 돼요. 컴플렉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고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사람마다 그 다양한 컴플렉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옥매에 갇혀서 열등감 콤플렉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콤플렉스, 우월성 콤플렉스를 봤을 때 열등감이 극복되지 못한 채 계속 그 열등감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화된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나치게 실패에 민감해서 어떠한 실패도 회피하고 자기가 그렇게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다양한 부적응성에서 안타까운 콤플렉스가 개발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월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우월 콤플렉스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과정에서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그 우월 콤플렉스를 갖고자 해서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더 잘하는 것처럼 과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보상의 시도에서 생기게, 이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우월 추구 노력에 걸가해서 생긴다는 거. 우월 콤플렉스. 그래서 잘못된 열등감과 잘못된 우월 추구의 노력은 나의 삶과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요? 나쁜 영향을 끼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잘못된 열등감과 잘못된 우울추구를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우리는 우월하고 그 우월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냐. 그래서 성취의 동기를 정말로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성취 동기는 이거예요.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서 인간의 일방적인 경향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느냐, 동기부여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요, 성공과 자부심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면서 그 과제를 통해서 자신이 성공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목표를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이 목표대로 내가 이 부분을 수행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지구력이 있어요. 끝까지 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벌려서 그 일이 실패했더라도 이것은 내 노력이 좀 부족해서야 라는 그 자신의 문제에서 오는 귀인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는 그럼 이 절망을 극복하고 더 큰 야망을 꿈꿔야 되겠다. 그리고 뚜렷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잘 수행하면서 성취 동기를 점점 높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했을 때 비난이나 부끄러움에 초점다. 아유, 도대체 뭐 한 거야 하면서 그 비난이나 두려움, 부끄러움이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야. 쉽거나 반대로 아주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면서 불안해요. 쉬운 거는 쉬운 거에 너무 쉬워서 이게 맞나 하면서 의심돼요. 아주 어려운 과제는 왜 이걸 내줬을까 하면서 널투대면서 하다 보면 돼요? 더 시험을 못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타인의 피드백에 의존적이거나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데서 내 탓이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부분이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목표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단타치기, 단기 목표를 선호하고요. 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성취 목표가 불명하며 모호해요. 쉴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데 성취 목표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경우가 있다.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인식, 셀프 어워니스, 예,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기 분석의 개념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존재는요, 특별하며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환경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감정이 행동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표현되는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편견이나 그리고 다양한 행동이나 그것에 따른 모든 이해 그리고 본연 그대로 현재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보다 나은 내 스스로의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니즈, 보다 나은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 점검의 개념이고 자기 분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자기 인식과 그 인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다양한 관점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식의 중요성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것에서부터 나는 건강한 눈이 있고 잘 움직이는 손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요. 그리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가 건강해서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것에서부터 내가 건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만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성 중에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중요성 중에서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 삶의 주체자이면서 그 삶을 만족하면서 내 스스로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첫걸음을 떼는 게 자기 인식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해해서 내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자기 인식의 가장 주요 단계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성이라는 거. 자기 인식의 중요성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내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타인의 말을 배척하게 되고 타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단계에. 그러면 불안과 불확신을 잠재우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내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가 가장 잘하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내 스스로를 믿고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강점을 믿고 신뢰하는 게 불안과 불확신을 잠재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내가 정말 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의식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그 내가 원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몰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메슬로우 욕구의 맨 마지막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불안과 불확신을 잠재우려는 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파악해서 스스로를 믿고 신뢰해서 자기 실현하고 매일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에 몰입하는 그런 자기 실현의 그 성공 단계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3-1 액션 플랜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원 셀프 리플렉션이에요. 자아 성찰. 그러면 예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힘이고요.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런 살아가는 자아 성찰 단계.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한 각성을 하는 그런 셀프 리플렉션 단계. 자아 성찰의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원 릴리스틱 골. 현실 목표예요.
그럼 현재 내가 원하는 가장 주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표와 관련된 내 스스로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는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2 단계에서 예 릴리스틱 를 통해서 현실 목표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뉴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제. 그랬을 때 미래에 대한 대안 실행까지 딱 이끌어 주는 그런 액션 플랜을 통해서 목표를 정립하고 그럼 다양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추구하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탐색을 하고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대안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나에게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장벽을 어떤 식으로 자아 성찰과 현실 목표와 대안 실행을 통해서 잘 경험을 쌓고 실전적인 습관화를 통한 과정을 이루어낼 것인지 이 3-1 코칭 모델을 통해서 한번 액션 플랜을 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 액션 플랜에서 3-1 코칭 모델을 딱 살펴봤을 때 긍정 심리학의 코칭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를 한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코치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한국 코치협회 정식 KPC 코치예요. 이렇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과거 그리고 현재의 지금 주어진 상황과 미래에 이 사람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을 짜줄 수 있도록 그 코치와 그리고 그 코칭을 받는 피코치 간의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피코치가 스스로의 자신의 목표를 설계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실행하도록 돕는 그런 액션 플랜을 짜면서 그 내담 코치, 피코치의 현실 점검. 지금 그러면 당신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1에서 10 중에서 어느 정도의 척도까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3이에요, 2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2점, 3점을 높여서 스스로의 행동 변화를 위한 대안 탐색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그 대안 탐색을 그럼 가장 첫 번째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대안을 본인 스스로 찾아내서 그 대안, 첫 번째 대안부터 점차 실행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3, 1 액션 플랜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1 액션 플랜의 구분을 보면 원 셀프 리플렉션이야. 자아 성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이 행동을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원 셀프 리플렉션이야. 자기 성찰을 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unrealistic goal. 현실 목표를 설정해서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on new movement, 앞으로 새롭게 나에게 닥쳐올 미래에는 나는 지금부터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지를 점수표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설계와 직업의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 모두 대학생 시기, 20살 시기를 다 경험했을 거예요. 경험했을 때 이 시기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에서 미래의 인생에 대한 설계가 누구나 다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직업과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의 두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